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까지 1첨단 산업 도미노 붕괴의 시작. 2. 한국에 긴급 군사동맹 요청한 일본. KF-21 직관하더니 난리난 상황. 3. 미쳐버린 인니. 결국 이런 짓까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글로벌 산업의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과 달리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정신 못 차리는 일본은 한국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그 자만심이 처참하게 박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일본 기업이 파산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밀리는 현실을 부정하던 일본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 몰린 것인데요. 일본의 현실과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던 일본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지고 있습니다. JOLED는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OLED, 오가닉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사와 경쟁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JOLED는 고품질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여 소비자 전자제품 및 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JOLED가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마지막 희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얇고 유연하며 에너지를 절약하는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기 위해 선도적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JOLED의 OLED 제품은 세계적으로 유수의 전자기업들로부터 큰 관심과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 같은 국제 경쟁사들로부터 치열한 경쟁을 받으며 JOLED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시장 가치의 하락과 경쟁력 부족은 이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파산을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JOLED 파산은 일본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으며 이 나라의 고기술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현대적인 기술 산업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에서 삼성과 LG가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세계 시장의 표준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것을 방치하던 일본은 뒤늦게 이를 따라잡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일본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던 국가였습니다. 1970년대 샤프를 비롯한 일본 IT 기업들이 LCD 사업에 성과를 보이며 세계 시장의 표준을 장악한 뒤로 LCD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죠. 계산기용 액정을 비롯해 다양한 LCD 패널을 생산하면서 1998년도에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일본 혼자서 차지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고 자만했던 일본은 LCD 시장에서 기술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만 집착했고 그 뒤를 무섭게 추격하던 한국과 대만의 발전을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우습게 보면서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으면서 LCD 시장에서 점점 비중을 높여갔으며 새로운 시장인 OLED에 투자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당시 일본에서는 OLED 투자는 모험이라고 말하며 투자를 꺼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베팅은 한국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OLED 시장이 무섭도록 성장하면서 이 기술에 일찍 투자한 한국은 이를 발판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의 1인자가 될 수 있었죠. 이에 경각심을 느낀 일본은 JOLED를 만들어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언하고 OLED 방식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말하며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OLED 디스플레이 제작 방식은 OLED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에 입히는 증착 방식이 주류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소자를 잉크젯 프린터처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양적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생산 단가를 절감해야 했던 일본의 승부수였죠. 그러나 OLED 기술을 이제 막 시작한 일본에게는 무리였습니다. 한국은 10년이 넘도록 차근차근 OLED 기술을 쌓아왔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기술을 쌓기도 전에 고급 기술에 도전한 상태라 결국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불량률이 높은 제품이 양산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에서 기술력을 상징하는 TV용 대형 패널 생산에서도 개발력에 한계가 있어 얇고 넓은 디스플레이 생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이 일본의 최대 크기 제품이었죠. 한국과의 경쟁을 위해 JOLED는 부족한 기술을 붙잡고 기술 개량은 물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거듭한 결과
JOLED는 계속되는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코로나가 찾아오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JOLED는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던 투자 규모도 한화로 8조 원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는 2022년 기준 15조 원에 대비 48%나 하락한 금액이었습니다. 한때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배자였던 일본이 기술력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후발주자였던 한국에게 완전히 밀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퇴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첫 타자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에서도 벌어졌던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반도체 시장의 1인자가 한국이지만 일본이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인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기점으로 DRAM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일본에게 부과한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와 한국의 반도체 개발 성장과 맞물려 일본 반도체는 점점 점유율을 잃었습니다. 이후 1992년 삼성전자가 64메가비트 드람 세계 최초 개발을 성공하면서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타이틀은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히노마루 연합을 생각했습니다. NEC와 히타치 제작소 등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합작해 엘피다 메모리 주식회사를 세우고 한국에 대항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리스어로 희망의 뜻을 지닌 이 회사는 세계 3위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점유율을 기록했었죠.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더불어 기술력의 한계와 2011년 도호쿠 대지진의 여파로 인해 회사가 휘청거리더니 결국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하며 일본은 굴욕적인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사실상 한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전략과 방식을 답습하며 이번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라피더스를 설립했습니다. 2022년 11월 토요타, 소니,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일본 주요 대기업 8곳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생산하는 법인 라피더스를 만들어 한국에 대항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각 기업들이 70억 엔을 투자하고 일본 정부도 700억 엔을 투자하며 일본에 사활을 건 기업이 생겨난 것이죠. 이 기업은 이 나노로 대표되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밝히며 삼성전자와 TSMC를 추월해 초격차를 이루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노 반도체는 회로폭이 2나노인 최첨단 반도체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TSMC와 삼성전자도 아직 이 나노 반도체에 대해서는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고 3나노 반도체 수율 안정화를 위해 기술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실인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성과도 없는 일본 기업인 라피더스가 이들을 바로 따라잡겠다고 말하며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현재 이들이 계산했을 때 후발주자인 라피더스가 필요한 예산의 규모는 약 5조 엔으로 한화로 환산하면 47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에서 자신감을 드러낸 이유는 바로 미국 IBM의 존재 때문인데요. IBM과 라피더스는 첨단 반도체 공동 연구에 손을 잡고 IBM은 기술자 육성과 판매처 개척에 도움을 주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힘을 받아 일본 반도체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생산과 기술에 있어 IBM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와 TSMC에 비해 현재 기술력에 있어 압도적인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이 설사 이 나노 공정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해도 이를 수출할 수 있으려면 이에 필요한 인프라와 양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재원이 소모되는 가운데 양산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히노마루 연합은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 확정된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도 일본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자동차 하면 우수한 품질과 기술로 주목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일본 대표 기업인 토요타는 GM의 미국 시장 1위를 뺏겼고 혼다와 닛산 역시 2021년 판매량이 2040%나 감소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10년 이상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주도한 일본의 의상이 추락하게 된 것이죠. 일본이 꺾인 이유는 바로 전기차 브랜드의 부재가 큰 영향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한 일본은 내연기관에 몰두해 있었고 전기차 생산과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전기차 개발에 뛰어들었고 이게 시장에 반영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 충격을 겪은 일본은 현 체제를 바꾸지 않고 과거의 방식을 답습해 성장에서 점점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 내연기관에 집착하기보다 전기차 생산에 집중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기차 시장의 1인자인 테슬라도 현대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기업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콧대 높은 롤스로이스도 전기차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선정하고 아시아 최초로 순수 전기차 모델인 스펙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롤스로이스 CEO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시장의 성공은 세계 시장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한국과 달리 과거의 방식을 따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 일본의 몰락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의상이 지금보다 더 높아지길 바라며 일본이 더 이상 한국 따라잡겠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주기를 기원해봅니다. 최근 일본의 국제적인 고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 경제 2위 규모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진국 역할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급성장한 한국에게 반도체 산업부터 첨단 IT 산업 등 대부분의 산업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면서 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30년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경제는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으며 그 배경엔 1인당 국민소득 GDP마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은커녕 끝을 모르고 하락하고 있어 완전한 경제적 침체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 한국이 IT 기술과 반도체를 등에 업고 세계적 영향력을 키워나가면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전기차량과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해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던 자동차 산업에서마저 한국이 압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내다본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제2위 반도체 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던 일본이 현재는 점유율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을 두고 자동차 분야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현대기아가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량 2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의 호평을 받는 동안 일본의 자동차로 대표되는 도요타의 전기차 판매 순위는 글로벌 41위를 기록하며 급변하는 친환경 패러다임에서 도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은 세계 5위이며 글로벌 표준 특허가 적용되지 않는 중국 기업을 제외하면 전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일본의 자동차 산업 역시 반도체 산업을 따라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국 기업이 다방면에서 일본의 산업을 추월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자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일본은 본격적으로 한국과 한국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로비가 합법인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책과 법안을 지원하고 일본 자체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정책을 통해 한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의 이런 기조가 급변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니 급기야 군사적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영해와 영공 침범이 잦아진 데 반해 이들에 대항할 군사적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이 밖에도 일본이 미국의 F-16을 본따 제작한 전투기인 F-2와는 다르게 한국은 자체 연구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를 제작해 시연 비행에 성공하고 실전 배치까지 앞두게 되자 일본에서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견제나 자극을 주는 것보단 동북아시아 파트너 국가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의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동북아 국제정세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주변에서 군사행동이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경제신문은 자국 방위성의 발표를 인용해 일본의 영공과 영해 인근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을 통계낸 결과 최근 4개월 동안 대략 100회에 가까운 침범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전엔 평균 20회 내지 30회에 가까운 침범이 있었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일본 인근에서 군사적 활동이 대폭 증가했으며 동원되는 군사장비와 규모도 커졌습니다. 6월 7일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가 홋카이도 방향에서 감지되자 일본은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으며 비슷한 시기엔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 함대가
일본 열도를 줄지어 지나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최종적인 경로는 달랐지만 일본 방위성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최종적인 경로는 달랐지만 양국의 합동 군사행동을 통해 일본에게 무력 경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대는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자국 영토는 빈번하게 침범당한다며 전투기 긴급 발진 같은 중요한 내용이 뉴스 속보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 일본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주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완전히 포착하기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내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일본의 적선국과 가까우며 북한과 대치 상황으로 인해 가동되는 전략 감시자산은 물론 주한미군과의 정보 교류로 북한의 주요 기지와 중국 측의 한반도 인근 군사기지, 잠수함과 군함의 이동경로부터 군사공항에서 출격하는 전투기와 정찰기 등 일본이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 국가안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넘겨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게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일본의 요청으로 시작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에게 지소미아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과 일본 양국이 서로 협력하여 주변국들의 공세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태도가 이처럼 바뀐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하며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번 비행 성공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첨단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면 가장 긴장하는 곳은 주변 국가들입니다. 일본 역시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많은 개발 비용을 투입한 과거가 있기에 한국의 KF-21 성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일본은 미국의 F-16 전투기를 본따 자체적인 F-2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한정된 생산 물량으로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은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비슷해지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F-16 수준의 4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5세대 전투기의 비용이 드는 황당한 사업이었습니다. 일본의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도입 당시 가격과 환율을 생각해보면 훨씬 더 성능 좋은 미국산 전투기를 더 살 수도 있었다는 계산이 나와 자체 전투기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4.5세대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일본보다 훨씬 저렴한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한국에 지지 않겠다며 5세대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자신만만한 계획을 밝혔지만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한 영국의 참여가 예상과는 다르게 불투명해지면서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최첨단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이제는 초음속 스텔스 전투기까지 개발해 주변국에게 큰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하자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견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최고 협력국이자 파트너 국가로 격상시키고 군사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급선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단순한 협력 관계 그 이상의 동맹국으로 발전시키자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급변한 태도가 상당히 어색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고 견제하다간 일본이라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 일본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구애작전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19년 당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한 일본은 한국이 일본의 적선국인 중국과 러시아에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도체 소재를 수출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한국으로의 수출을 막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소재 장비 산업을 키워주게 되고 일본에게만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수출 규제 초기 당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은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물론 경제적 협력까지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치켜세우며 한국에 대한 다방면의 협력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도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등 굳이 나서서 갈등 상황에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도모하는 게 최선이지만 일본이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 상황에 한국이 포함된다면 유사시 일본 본토를 타격하기 전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우선 타격 대상이 된다는 계산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즉 한국이 최전방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동안 일본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한다는 전략적인 계산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기업들 중 74%가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받은 엔저 효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과거엔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생기기에 엔저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됐지만 요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수입 가격이 크게 증가했고 최종적인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승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황형 엔저로 인해 일본의 물가는 올라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일본의 경제는 올해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에게 많은 당근을 쥐어주며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노력 중이지만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딱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KF-21위 복자형 CJ 4호기까지 초도 비행에 성공시키자 싱글벙글 난리 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인니가 그간의 갑질은 기억도 못하고 KF-21의 지분을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심지어 계약서를 들먹이며 KF-21 CJ 5호기를 내놓으라고 소유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이가 없어 화가 나는데요. 게다가 인니는 대한민국이 분담금부터 갚으라는 당연한 요구를 하자 산업 스파이까지 파견하는 충격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어버린 인도네시아의 욕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KF-21 CJ 5호기 시험 비행에 참여하기 위해 자국 파일럿 2명을 대한민국에 파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핏 인도네시아의 이런 결정은 미우나 고우나 공동개발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말이 좋아 공동개발국이지 그동안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니가 보여준 행보는 국제범죄나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애초에 기술 협력 같은 건 기대도 안 했던 대한민국은 인니와 전체 개발비의 고작 20%인 1조 7천억 원의 지원 계약을 맺었는데요. 인니 입장에서는 분담금 납부만 제때 했어도 1인분을 할 수 있는 무임승차 수준의 날로 먹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니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요. 2019년부터 재정 악화 등을 핑계로 분담금 납부를 계속 미뤄왔습니다. 심지어 결국 돈 내놓으라는 소리도 지친 대한민국에서 사정을 봐줘서 2022년 3월 비용 분담 계약서까지 수정해줬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니는 그저 자국 조종사와 기술진 40여 명을 다짜고짜 대한민국에 밀어넣고 고작 94억 원의 미납금을 납부했을 뿐입니다. 이는 기껏해야 전체 미납금의 1%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미납금 납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니가 한국에 던져놓은 조종사와 기술진들 숙박비도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차라리 인니의 만행이 여기까지였다면 100번 양보해서 노력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일각에서는 금액이야 어찌되었든 이로 인해 인니의 미납금 납부에 탄력이 붙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인니의 미납 분담금을 갚을 의지라도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함마드 헤린드라 국방차관이 국내 인터뷰에서 향후 대한민국에 파견되는 자국 기술진이 100명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현장에 있던 기자가 미납금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헤린드라 국방차관은 양국 실무진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인 내용으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누가 봐도 미납된 분담금은 갚지 않고 대한민국의 KF-21 기술만 빼가겠다는 소리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 인니는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억지를 모두 받아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언론 플레이까지 펼쳤습니다. 지난 2월 20일 간디 술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CNN을 통해 인니 조종사 2명이 KF-21 CJ 5호기 조종을 위해 대한민국에 파견되었으며 개발 프로그램 종료 직후 해당 기체 일대를 제공받을 예정이라고 주장한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현지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 또한 같은 내용의 보도를 뿌리며 KF-21 인수를 기정사실인 양 만들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인니 조종사 2명은 KF-21 복자형 CJ 4호기의 초도 비행을 1급 군사시설인 비행통제실 MCR에서 참관한 데다 시뮬레이터를 통해 KF-21 비행 연습을 진행 중이라는 게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인니는 고작 1% 남짓한 미납금을 납부하고 이를 명분 삼아 자국의 조종사도 기술진도 모두 받아야 주어야 된다고 되지도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니의 이런 행동은 KF-21 공동개발국이라는 지위만 떼어놓고 보면 산업 스파이 활동과 다르게 없는데요. KF-21이 앞으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공중안보와 방산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무기체계라는 걸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더 이상 인니의 파렴치한 행동을 좌시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대한민국과 KAI가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우선 KAI부터 인도네시아에 KF-21 CJ 5호 기일대를 인도한다는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게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니가 2명의 파일럿을 파견한 건 맞지만 CJ기 조종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쉽게 말해 인니 멋대로 김칫국부터 들이키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남은 분담금을 완전히 납부하지 않으면 기술 이전은커녕 단 1대의 KF-21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되려 곤경에 빠진 건 인니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인니가 파견한 항공기술진 39명과 파일럿 2명은 거르고 걸은 최중요 핵심 인적 자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니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고급 인력들이 양국 사이에 끼어 시간 낭비만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거취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장을 생각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인니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이들이 억류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얼떨결에 인니가 제 손으로 인지를 갖다 바친 셈인데요. 인니의 CJ기 탑승 요청에도 헛물 켜지 말라고 경고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니는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KF-21 프로그램 지속협력이라는 둥 약속의 증거로 지난해 분담금을 일부 지불했고 엔지니어를 한국에 파견한 것이다 라는 둥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나간 지 오래입니다. 인니는 이미 대한민국의 호의를 지독한 배신으로 갚아왔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11월에는 인도 디펜스 2021을 개최하면서 독자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I-22 시카탄 스텔스 전투기의 목업을 공개하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발표 시점이었습니다. 인니가 시카탄 목업을 공개한 건 대한민국과 분담금 미납 문제와 관련해 공동개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한 직후였습니다. 의도가 정말 뻔히 보이는 얕은 수작질이었는데요. 인니의 의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준급의 전투기를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국가이니 분담금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이 양보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KF-21 이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초유의 관심사가 된 마당에 아직도 대한민국이 아쉬운 입장이라고 단단히 착각한 건데요. 인니는 개발 초창기부터 KF-21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군사적 관계를 고려해서 20% 개발비 분담을 받아들였지만 대한민국이 KF-21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에 하나 KF-21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그저 그런 결함투성이 전투기가 탄생하리라 생각했는데요. 애초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으로 KF-21에 침발을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 분담금 납부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니는 KF-21 개발이 난항에 부딪힐 때마다 대한민국에 등 돌릴 준비부터 했는데요. 분담금은 차일피일 미뤄가면서 뒤로는 전투기 수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프랑스와 라팔 수입 계약을 공식 체결한 건데요. 표면적인 계약 규모만 따져도 무려 42대로 하나 약 10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라팔 7대만 덜 샀어도 KF-21 분담금을 완납하고도 남을 금액이었던 건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니는 라팔에 이어 F-15 36대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미국이 승인한 F-15 수출 규모만 해도 무려 17조 원에 달합니다. 이쯤이면 제발 KF-21 공동개발국에서 자신들을 빼달라고 고사 지내는 수준인데요.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애초에 대한민국이 굳이 인니를 공동개발국에 끌어들인 건 동남아시아 최대의 방산시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위 청사진이 아직 불투명할 때 인니를 수출의 교두보로 삼아서 양산 물량을 확보하자는 배경이 깔려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국제적인 군축 기조는 철회되었고 세계 각국은 등한시했던 군사력을 끌어올리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현재 방산 시장은 전례에 없던 대호황을 맞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재조명되면서 덩달아 KF-21의 수출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갑질을 당하면서까지 인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예 폴란드는 인리 대신 자신들과 KF-21을 개발하자며 공개적인 러브콜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으로서는 KF-21에 달린 국기만 뒤집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KF-21 개발에 있어 인리가 그저 개발비 분담과 판매 수요처에 불과했던 것에 반해 폴란드는 적극적인 기술 협력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폴란드는 FA50 계약에도 전체 구매 대금의 30%, 한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수금으로 지급할 만큼 신뢰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폴란드와 KF-21 개발 관련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유럽 방산 시장 공략도 훨씬 수월해질 텐데요. 결국 분담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짜를 부리던 인도네시아는 제 무덤을 스스로 판 꼴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가 단위의 거래라는 점과 외교적인 리스크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KF-21 개발 파트너를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KF-21 락원 양산까지 어떻게든 인도네시아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권이 오롯이 대한민국에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쉬운 쪽은 되려 인도네시아라는 건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인리는 그동안의 업보를 제대로 막고 있습니다. 기존의 SU-30, SU-27을 운용하고 있었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라팔과 F-15까지 도입했는지는 몰라도 졸지에 인리는 전투기 백화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리라는 한 나라가 유럽, 미국, 러시아의 전투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공격기로는 영국의 BAE 호크 MK-00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 양산분을 도입한다면 대한민국까지 추가될 텐데요. 아무리 운용 대수가 적다 하더라도 무려 5개국 전투기의 부품과 탄약, 미사일 등을 수급하고 관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세계 어떤 군사 전문가에게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할 텐데요. 비단 인도네시아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장비의 통일은 보급 관리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예산이 아무리 막대해도 효율적으로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정도면 한 나라의 공군 편제가 아니라 일반 밀리터리 매니아가 프라모델을 전시해놓는 진열장과 다를 게 없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친 나라들은 결국 사필귀정으로 결론이 난다는 게 또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부디 인도네시아가 늦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KF-21 막차에라도 탑승하길 바라겠습니다.